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오변이 수행한 상속사건,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전문이잖아요, 또. 그렇죠. 인상적인 사건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 의뢰인이 이 소송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으셨어요. 50억 원이요? 거기다가 5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 원에다가 이자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겼으니까 소송 비용도 받아내시죠. 다 받으셨던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해드렸어요. 꽤 몇 달 전에 끝난 사건인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계략적인 사안의 구조, 그냥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정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 의뢰인의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다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한테 재산을 정말 많이 물려주셨어요. 현재 시세로는 수백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제 의뢰인은 그 피상속인한테 받은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진 않은데 그거에 비하면 그거에 비하면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 소송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찍고 가겠습니다. 만약 나만 재산을 못 받고 다른 형제가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유류분 청구를 이제 고려할 텐데 해야죠. 그분이 재산을 한 30년 전에 받았다. 그럼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우리나라에 1979년 1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상 공동상속인이 어려운데 그냥 형제가 재산을 받으면 1979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재산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증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사건에서도 장남은 30년 전에 재산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3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가치로 하면은 그렇죠. 어마무시하겠네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0년 전에 그 재산이 20억이었는데 피상속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이 400억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유류분은 얼마를 계산할까요? 얼마로 계산할까요? 2023년 5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얼마 안 됐네요. 경우의 수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 30년 전에 부동산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러면 현재 시세예요. 400억으로 계산합니다. 아, 진짜요? 이거 그래서 유류분이 무서운 거예요. 난 30년 전에 20억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제 폭등해가지고 내가 400억이 됐다. 그럼 400억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예전에 30년 전에 20억짜리를 받았는데 20년 전에 10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차이를 남겼죠. 팔고 났으면 나한테는 지금 없잖아, 그 재산이. 그러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는 게 중요한 주제였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400억이에요. 네가 갖고 있든 없든 간에. 네가 중간에 판 건 네 그 사정인 거고. 그랬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좀 억울하지. 20년 전에 100억 받았잖아요. 그 100억의 현재 가치. 그래서 물가 상승률 그것만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요? 2003년에 100억이면 지금이 한 137억 정도 돼요. 그래도 400억 아닌 거지. 400억 아닌 게 어디예요? 그래서 유류분은 137억 원으로 반환하라는 게 이 최근 2024년 5월에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서 소송의 피고, 우리는 원고죠. 소송했으니까 피고는 이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400억이 넘나요? 400억 훨씬 넘죠. 아, 그래? 훨씬 넘어요? 거의 1천억 쪽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 이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기 소멸시효였어요. 단기 소멸시효. 유류분이 이렇게 엄청난 권리다 보니까 시효에 걸려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좀 유감스러웠으면 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5년 전에 우리 영상을 봤어요. 또 두 번째는 단기 소멸시효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뭐냐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형이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는 걸 알았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러면 내가 증여 사실 알았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라는 거고.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알았죠. 안때로부터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데? 그죠. 왜냐면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워낙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그걸로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의뢰인이 소송을 시작한 때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살짝 지났어요. 한 1년 몇 개월 지났을 때예요. 근데 지나도 돼요? 이분은 침해 사실을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소송 시작 전에 분명히 재산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시세조회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재산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는 큰 것 같아요. 이때 그렇게 비싼 재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몇 개월 지나서 소송을 하니까 피고 쪽에서 단기 소멸시효 항변을 세게 들어오면 이거 소송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 문제가 되면은 유류분 소송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도 일단 네. 자기는 억울하니까 그쵸, 일단 해야지. 소송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걸 명확히 인식을 못 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애매했어요.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소송이 증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1심에서 피고가 단기 소멸시효를 역시나 당연히 합니다. 안 할 수가 무조건 없어요.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피상속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네. 방어해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1심의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1심을 일단 승소를 했죠. 네. 지금 소송의 원고는 난데 저쪽에서 너 뭔지 알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소송의 국면은 내가 피고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해야 돼요. 다른 논점들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건 네. 내가 다 커버 쳤으니까. 그래서 1심에 일단 승소를 했는데 승소 고금이 50억 원이잖아요. 엄청 크지. 와. 우와. 와. 와, 이거는 네, 일단 승소 판결을 이겨야 된다. 기뻤어요. 기뻤는데 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뭐가 불안하지? 이 소송에서 만약 피고가 A라는 사실을 말했으면 우리 잘못하면 위험했어요. 저는 알죠. 뭘 찌르면 우리는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알고 있는데 피고가 A라는 얘기를 안 하고 소송은 끝난 거예요. 불안하죠. 일단 불안하고 나중에 또 일단 항소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A를 찌를 수가 있잖아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비는 했죠. 네. A를 찌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플랜은 섰어요. 네. 게다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이 들어왔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어머. 회사가 들어왔어요. 어머. 그러면 A는 무조건 이거 들어온다. 그쵸. 왜냐면,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항소심을 시작했는데 진짜 얘가 들어왔어. 저는 재밌어. 이제 준비된 게 있잖아요. 네. 막 이제 방어했어요. 그래서 요정 돌아가는 국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항소심 못 뒤집힌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A는 어느 정도 방어됐다 생각하고 네. 항소심은 안 뒤집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고가 B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B라는 사실을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추가 B라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는 모르고 있었나요? 문제는 네. 의뢰인이 저를 한테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뢰인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 진짜? 우리 의뢰인도 몰랐는 거예요. 근데 A랑 B랑 플러스가 결합되잖아요. 네. 잘못해서 뒤집혀요. 와 큰일 났다. 왜냐면 1심에서 50을 이겼죠. 근데 이거 뒤집히면 어떡해요? 다시 소송비용 다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우리가 다 토해야 돼요. 패소니까.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끝까지 가야지. 사실 B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니었어요. 진짜요? 다행인 점은 우리 의뢰인이 B란 사실을 알면서도 저한테 얘기 안 했으면 네. 전 진짜 그 문제가 커졌을 텐데 네. 우리 의뢰인도 B를 몰랐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물어봤을 네. 때 B라는 사실이 있으면 보통은 에이 알고 있었네 원고도.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분은 그 상황에서 모를 수 있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집중해서 방어를 했죠. 설령 B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반인식에는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네. 실제 이 집안의 내력을 봐라. B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무 궁금하다. 어느 그렇죠. 집 재벌집 막내 아들 스토리 같아. 그렇죠. 네. 내 소송에서 네. 어떠한 사실 내가 알았다라고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건 네. 증명이 쉬운데 어떠한 사실 내가 그때까지 몰랐어 그러니까 라는 그게 건 더 어려울 것 증명은 같아. 진짜 어떡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러니까 증명해요?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대형 로펌을 이긴 우리 용 변호사님. 그래서 아마 네. 피고는 B 사실을 얘기했을 때부터 피고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 뒤집었다 생각했을 건데 호락호락하지 않지. 이런 상황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사안을 냉정하게 네, 분석한 다음에 그럼요. 빠져나갈 구멍이 뭔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뭔가 그리고 상대방 주장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가 그걸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게 소송 B가 나온 게 항소심 거의 막판에 나온 거예요 또. 그러면 더 마음이 막 그래서 항소심 막판에 진짜 다른 사건들 거의 건들지 못해서 이것만 집중했어요. 다른 거 거의 건들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었겠다. 쟁점이 정말 많았는데 네. 그건 그거 다 커버를 했고 A와 B가 결합하는 것만 막았어요.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이 끝났죠. 그리고 민사 재판에서는 보통 네. 선고기일 날에는 양 당사자 추석하지 않아요. 판결문 선고하고 그냥 판결을 양쪽에 보내주니까 보내주고. 궁금하잖아요. 너무 선고가. 궁금하지. 그래서 어떻게 참아. 고등법원에 갔죠. 네. 그래서 선고하니까 방청석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네네. 딱 앉았죠. 보니까 저기 피고 변호사님도 와 계세요. 그래서 딱 자 뭐 몇월 며칠 뭐 며칠 사건 선고합니다. 네. 뭐 쭉 하다가 우리 사건 그 재판장님이 자 뭐 1심 뭐 저거 하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땡땡땡땡 및 이에 대한 얼마를 지급하라 이겼다는 거죠. 네. 그 자리에 소리 지를 뻔했어요. 질렀어야죠. 쫓겨나요, 지르면? 거기서 이러면 너무 좀 왜요? 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마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피고 변호사님 뛰쳐나가시고요 지금. 그래서 대형 썼는데. 딱 나와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거 승명을 알려드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3심이 남아있잖아요. 아. 피고는 이 사건을 포기할 수 없죠. 상고심 갔어요. 그쵸.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사건이니까 네. 이분 무조건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법원, 늘어지겠네. 상고를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아. 원심이 확정됐죠. 그래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얻은 이익 자체가 네.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났는데 소송하는 과정이 천당과 지옥을 와고 갔어요. 진짜 이 소송. 롤러코스터였다. 네, 제가 지금 많이 취역했는데 네. 이거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기쁘고요. 네. 어찌 보니까 제 자랑이었네요. 근데 이거 자랑할 만해. 너무 재밌다. 진짜 입이 근질근질한데 더 말씀드리면 안 될 건 변호사 윤리나 이제 광고 규정 위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거 다 준수해야 되거든요. 저 이거 맞춤법 TV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변호사님 같은 모습. 물론 늘 항상 변호사님 같았지만 실제 승소 사건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 후광이 갑자기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우리 로펌이 위상이 좀 올라갔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0억 승소 사건 무려 오 변호사님이 다루셨던 직접 사건을 갖고 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소송할 거 있으면은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